안에 갇히면서 아예 그 능력을 덮어버린 거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내재되어 있는 감각이고 누구나 내재되어 있는 능력이라고 해요.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거다. 내재되지 않았다면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불성이 나한테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좀 믿을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마치 그 페르소나처럼 가면을 쓸 정도로 나를 완전히 가리면 내가 나중에는 내가 말한 것에 내가 헷갈린다 그러죠. 그래서 그 전에 그런 그 많은 그거 있었죠. 막 학력을 속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 이름을 까먹었어요. 잘 까먹는다. 그래서 그분이 근데 실질적으로는 정말 자기가 그 좋은 학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 데잖아요. 뇌를 세뇌시킨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가짜 삶을 진짜 삶처럼 믿게 되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고서는 난 알아차렸다 얘기하면 그거는 정반대로 간 거니까요. 그래서 세계, 자기, 인간, 우주를 게슈탈트 전체 의미 있는 것으로 지각 가능한 순간이 아하, 아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노돈수죠. 그냥 한 번에 알아차리는 아하 체험이고 알아차림이며 깨달음이다. 펄스는 근데 그 전에 이제 닦은 게 있어야지 아하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도노 점수를 했기 때문에 도노 돈수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펄스는 교토의 다이토쿠치에서 2개월 정도 좌선을 경험하고 알아차림이란 순간의 깨달음의 순간이기도 하다. 그것은 작은 깨달음, 리틀 사토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서술하고 있다. 세 가지 알아차림. 펄스는 알아차림을 다음에 세 영역으로 나눈다. 내부 영역의 알아차림은 이게 세 개로 나누는데 내부 세계, 중간 영역, 외부 세계 이렇게 세 개로 나눴거든요. 내부 영역의 알아차림은 자기 세계에 대한 알아차림을 말한다. 자기 자신에게 의식을 향하면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러니까 호흡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35이 되면 역호흡을 한대죠. 그래서 스와미 베다께서는 전문가에게 누구나 다 돈을 내고 배워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육의 의식을 향하면 허리의 통증이나 어깨의 긴장을 알아차린다. 또한 마음, 기분, 감정의 주의를 향하면 편안함, 불안함, 짜증, 슬픔, 기쁨, 졸림 등을 알아차린다. 자세와 동작도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내부 영역에 포함된다. 이거 아사나 프라나야마 무드라 반다를 하는 이유예요. 나를 알아차리죠. 근데 보통 엄지발가락 드세요 이러면 못 드세요. 그건 내가 나를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엄지발가락이라는 단어도 알고 엄지발가락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아는데 머리로 입력하고 움직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안 움직인다. 이거는 내부 알아차림이 0%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지금 화나 계세요? 불안하세요? 이러면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감정이 어떠세요? 이러면 이것을 뭐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화가 났다면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데 짜증이 나고 시기 질투심이 일어났다면 이 질투심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짜증이 난 원인을 제거할 수가 있는데요. 원인을 모르면 짜증이 난 원인을 모르고 시기 질투심의 원인을 모르고 내가 났나? 라고 생각하면 답을 어떻게 찾죠? 그래서 그것을 내부 영역에 알아차리면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요가를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치매를 없애는 건데요. 내 몸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내가 이렇게 움직였구나. 이 움직임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요가를 하면 뇌 기능이 좋아져야 하는 건 아주 순간적으로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뇌로 산소를 많이 보내게 되면서 많은 움직임을 통해서 심박동이 강화되니까 뇌로 산소가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우선은 고와지게 되고요. 그리고 뇌 기능이 향상될 뿐 아니라 모든 움직임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연의 보톡스를 맞는다. 보톡스 맞으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화가 나거나 신경질적이 될 수도 있다는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자연의 보톡스, 웃음, 그리고 심박동을 활성화시켜서 펌프질하는 그래서 피부가 절대 늘어질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 좋겠죠. 중간 영역의 알아차림은 사고, 상상, 지식 등의 뇌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영역에 대한 알아차림을 말한다.
사람은 뇌 발달로 인해서 논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분석, 선악의 구분, 논리적인 사고나 합리적인 분석은 왼쪽 뇌죠. 선악의 구분은 보통 전두엽이고요. 원인의 해명, 미래에 대한 상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영역은 현실, 외부 영역과 심신, 내부 영역의 중간에 있다. 그러니까 뇌 영역에 이제 집중해라 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래서 뇌과학이나 심뇌과학 그리고 인지과학은 그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의 스와미 라마께서는 뇌파를 이렇게 자극하는 것을 CNN에 나가서도 보여주셨죠. 그리고 달라이 라마께서도 뇌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하버드 의대에서도 그 하버드 의대 교수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서 책을 내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학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외부 영역의 알아차림은 현실 세계에 대한 알아차림을 말한다. 외부 영역인 현실에 접촉하기 위해 보고 알아차림, 이거는 시각이죠. 듣고 알아차림, 청각이요. 닿고 알아차림, 촉각이죠. 그 다음에 냄새 맡고 알아차림, 후각, 맛보고 알아차림, 미각이라는 오감을 사용한다. 사람은 공복을 알아차려서, 이거는 내부 영역에 해당하죠. 1번이요. 음식을 먹으려고 중간 영역에 해당하고,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공복은 채워지지 않는다. 그쵸? 음식을 먹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다고 채워지진 않죠. 현실에 접촉해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음식은 외부에 있죠. 그래서 그것을 먹는다. 그렇지 않으면 공복, 내면은 그대로다. 그러니까 외부와 내부가 소통한다. 내담자는 종종 현실 세계와 접촉을 피하고, 틀어박힘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거의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페르소나처럼 완전히 이렇게 자기 그걸 만드는 거죠. 중간 영역의 세계인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상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왜? 라고 묻는 것은 사고로 의식을 되돌리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왜? 라고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르신들, 깨달은 분들의 그 화두는 정말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왜? 라고. 무엇이 먹고 싶어 하지? 무엇이 생각하고 있지?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지? 이거를 뭐 서양의 철학자나 수행자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죠. 게슈탈트 치료는 내담자가 3가지 영역으로 의식을 향하여 자신의 문제와 과거에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펄스에 의하면 지금 여기의 세계는 외부 영역, 현실에 접촉하고 있는 외부 영역과 내부 영역, 자기 자신에 접촉하고 있는 영역, 그리고 중간 영역은 지식, 분석, 선악, 평가를 하고 있을 때,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떠올릴 때, 존재하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상상하고 있을 때, 지금 여기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사고 프로세스, 중간 영역을 멈추고 지금 여기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의식을 외부 영역과 내부 영역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내가 무엇을 보고 있고 내적으로 무엇을 보고 있는, 외부와 내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알아차림, 리틀 사토리, 발음이 안 좋아요.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정리했어요. 제가 왜 게슈탈트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지 이제 읽어드리니까 아시겠죠? 심신 이론론, 비렐름 라이히, 1897년에서 1957년에 사신 분인데요. 비렐름 라이히는 프로이드가 빈에서 정신분석 연구소를 개원했을 때 첫 번째 임상 조수였다. 이때 펄스도 라이히에게서 분석을 받았다. 라이히는 곧 정신분석으로부터 멀어져 인간의 성격이 신체에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주목하고 성격의 갑옷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인간의 만성적인 근육긴장이 어떤 식으로 개인의 역사 안에서 형성되었는지를 제시했다. 개인의 성격에는 그것에 대응하는 신체적인 태도가 있으며 태도는 근육의 경직과 관계가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수업할 때 이 책 전체에서 이완 단어를 다 찾아서, 아마 빠진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최대한 다 찾아서 막 이완이 어디 있죠, 어디 있죠, 어디 있죠 이렇게 얘기한 게, 경직됐다는 건 이미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걸 거미를 보거나 지렁이를 봐도 이거 살아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이제 숲으로 돈을 보내는데, 누군가는 하면서 이렇게 인상을 쓰죠. 그러니까 하고 인상 쓰는 게 많은 부분.
거스르는 게 많고 싫은 게 많고 아니야가 많고 부정적인 분은 항상 인상 써서 여기에 주름 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긴장돼 있고 어깨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렇게 프라이드가 강하면 경직돼 있고 그래서 제가 그 항상 요가 할 때 처음에 신체적인 긴장을 이게 정신 분석적인 측면에서요 얘기했던 게 이 역사적으로 아주 깊었던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빌헬름 라히가 프로이드의 첫 번째 임상 조수였는데요. 그가 얘기하기를 성격의 갑오일이라고 해서 이 설명이 요가 수업에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에콜스 요가 책의 뒤에도 이제 어떤 부위에 어떤 신체 뭐 이거를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이제 정신 분석적인 부분을 이 부분들이 얘기하신 것과 조금 다른 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씩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다르게 얘기한 것도 있어서 다 똑같이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바로 여기에 근간을 두고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에콜스 요가의 기본이기도 해요. 그래서 목 뒤가 경직될 때는 어떤 마음이고 어깨가 경직될 때는 어떤 마음이고 팔꿈치가 경직될 때는 손목이 경직될 때는 어떤 마음을 보세요. 뭐 무릎이 경직되고 아플 때는 겸허한 마음이 사라진 건 없는지 보세요. 어깨와 목 뒤의 통증은 오만함과도 연결되어 있고 게으름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정신 분석을 기본으로 해요. 이게 그렇지 않을 수가 없죠. 경직된 게 나타나니까요. 사람은 다양한 감정과 감각, 그러니까 분노, 쾌락, 슬픔, 성적 감각, 이게 이제 희노애락, 애호욕, 희노애구, 애호욕 뭐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얘기, 그 다음에 그 한의학, 그 다음에 아유르베다, 그 다음에 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저기 동불학회지에 써서 그거를 파트를 쫙 나누어서 다 해드린 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보면 한의학에서는 불교에서는 또는 요가에서는 이 감정은 빼고 이 감정은 들어가는데 희, 노는 기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뺐는지 수행에서는 이게 더 필요하고 치료에서는 이게 더 필요하고 하는 부분들을 쭉